저정치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사에 오랜만에 오셨죠? 네, 대선 때 함께했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민병두 의원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기 언론인 출신이십니다.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을 하셨고요. 그때 기자 당시에는 많은 특종으로 이름을 알리셨고요. 그래서 17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하셨는데 18대 떨어지셔서 와싱 상담을 하시고 19대 레전드 이제 대첩이 터집니다. 그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를 꺾고 서울 동대문구 을에서 당선되셨는데 이곳이 원래 야당이 30년 동안 당선을 하지 못했던 곳인데 홍준표 대표를 꺾고 의원이 되셨죠. 그리고 20대 또 다시 당선되셔서 지금 삼선 의원이십니다. 의정활동 내내 이제 여러 가지 법안도 많이 발의하시고 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많이 좀 청사진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전략통, 정책통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고요. 제가 그래서 좀 유명한 말로 하나 좀 민 의원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그 소설가 시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궁창에 있다. 하지만 몇몇은 별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항상 민주당의 미래나 아니면은 갑과 을의 문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항상 좀 한 발 앞서서 아젠다를 제시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어울리지 않나 생각해서 소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엄청난 예, 내용의 쑥스럽습니다. 소개. 예, 저도 지금 깜짝 놀래고 있는데요. 자, 전략가, 전략통이라는 예. 별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사실은 문재인 당대표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이든 다른 당대표에서도 항상 그 핵심 당직자 역할을 했습니다. 전략본부장이든 민주정책연구원장이든. 그래서 늘 당과 당 대표와 당의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저는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략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역대 후보가 빠지지 않고 늘 옆에 두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제가 그 정치를 잘했다,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가치랄지 저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스형 정치인이 있고 또 전략가형 또는 참모형 정치인이 있는데 보스형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는 지금부터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갖다 내겠다 하는 겁니다. 네. 꼭 무슨 보스냐, 리더냐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되게 불편해하고 좀 익숙치 않은데 그렇군요. 굳이 객과냐 고양이과냐 하고 정치인을 갖다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제 객과는 이제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가 객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냥 처음 보면은 같이 뒹굴고. 고양이과는 좀 이렇게 겸연쩍어하고 조금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이런 성격이 좀 많이 있죠. 경계동물적 성격이 좀 강한데 제가 이제 경계를 허무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럼 약간 고양이과에 가까우신 스스로 자평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역대 대통령을 놓고 본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조금 객과에 가까웠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그 경계적인 요소가 좀 강한 그런 구분을 갖다 해볼 수 있죠. 고양이과에. 예, 객과 고양이과 그렇게 분류하는 것도 참 재밌는 거 같아요. 전직 대통령들을 갖다 일일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외람돼서 제일 편한 이제 김부겸 장관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 겁니다. 사실 김부겸 장관이나 김영춘 장관은 그 민병두처럼 하라. 일종의 교과서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홍준표를 갖다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됐을 때 민병두처럼 하라. 그러니까 예. 정말 지역에서 정말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하라 하는 그 교과서가 이제 한때 유행됐었는데. 네, 10당 구락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10시간 지역구를 돌면 당선되고 네. 9시간 돌면 낙선된다. 그게 민 의원님의 사례로 표현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크게 제목을 뽑았었죠. 알겠습니다. 자,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화요일 대정부 질문 하셨는데 10분이라 좀 너무 짧지 않던가요? 지난해까지는 15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석이 작고 국회의원들 숫자가 모자라서 오후에는 속개가 안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해서 10분씩 주어졌는데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퍼포먼스가 무슨 뜻이죠?
일문일답을 하고 예상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주도를 하고 어떻게 방향을 틀고 이런 것들 다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적절히 일정한 정도의 긴장을 또 이렇게 유발해야 되잖아요. 전혀 뭐 긴장 없이 가면은 주목도도 떨어지고 또 당에서 요구하는 또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권 적폐 청산에 대해서 또 주문이 있어갖고 제가 사실은 외교안보 통일을 분야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홍준표 자유당 대표,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 등을 포함한 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해서 법과 정의에 기반해서 예외 없이 조사의 정부의 의지를 물었고 또 이낙연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 다음 날 뭐 조폭 정치다, 깡패 정치다 하는 또 아주 감정 섞인 발언을 갖다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 말씀하셨는데요. 요새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도 잘해서 막 언론에 뉴스로 나고 그러던데 이낙연 총리가 답변 잘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죠? 우리 8월 달에 전 국회의원 워크숍을 세종시 근처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낙연 총리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국무위원들이 함께 했었죠. 이낙연 총리가 이제 테이블마다 쭉 순방을 하는데 제 테이블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하여간 대정부 질문 제가 나설 거라고. 그런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스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될 거다. 그랬더니 약간 본인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스타가 될 것이라는 말에 스타가 될 것이라고. 네. 그랬더니 네. 스타가 되고 싶은 나한테 찾아와 명함 뿌리고 이거 아닙니다만 하여간 약간 긴장을 하는데 제가 능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하고 뭐 질의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사람들이 못 받고 기억을 못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20대 국회 들어서서 당선자 워크숍을 강조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전남 도지사 자격으로 찾아와서 예정이 없던 30분의 강연을 하고 갔습니다. 예. 그 다당제 국회와 정권 창출에 대하여라는 그 30분 정도의 강의를 하고 갔는데 뭐 정말 프롬프트 보고 하는 것 이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이 양반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 기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논리 정연함에 대한 결벽증에 가까운 집착, 예. 뭐 이런 게 있죠. 말을 그대로 글로 받았어도 문장이 되더라고요. 예. 예. 정치인 중에 그런 정도 그 완벽한 거의 그 스크립트 읽듯이 할 수 있는 정치인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도 우선 제가 놀란 건 정말 부지런함입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하고 뭐 전화를 자주 하거나 통화하거나 뭐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닌데 전날 밤 9시 27분에 제 원고를 보내줬어요. 근데 15분 후에 그걸 다 읽고 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통찰력 있는 견해이다. 내가 이종석, 임동원, 뭐 정세현 전 장관 등 여러분을 만나갖고 이틀간 쭉 의견을 주고받는데 되게 비슷한 견해더라. 다만 민 의원의 생각이 훨씬 담대하고 낙관적이라는 차이는 있다. 하는 식으로 장문의 코멘트를 받아 보내주셨어요.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하고 나서 또 어떤 그 원로에 제 구상에 대한 코멘트를 보냈더니 새벽 5시 8분에 잘 읽었습니다. 새벽 5시 18분이요? 5시 8분. 그럼 잠을 안 주무시나요, 그분은? 5시 8분에 새벽 5시 8분에 역시 그 원로다운 해안이시라고 잘 읽었다고 또 답변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6시에 일어나서 그걸 봤는데 5시 8분에 이걸 답변을 하려면은 예.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다 참 이낙연 총리 정말 성실함 정말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큰 복이다. 그래서 뭐 인사 문제에 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책임 총리답다 이렇게 썼더니 또 어떤 네티즌은 원래 그 나이 되면 그 시간에 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시간에 주무신 분도 많다고 네. 깨어났다가 다시 주무신 분도 많고 알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네. 그 성실함입니다. 자, 트위터에 오늘 본인은 체력이 떨어지는데 이낙연 총리는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남기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이낙연 총리는 아니고요. 예. 민병도 의원이시니까. 아, 예. 자, 대정부 질문에서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무거운 아,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그 블로그에 올린 그 대정부질의 전문을 봤는데 그 거의 학술 논문 수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저하고 이승준 기자가 예. 좀 여쭤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렇고 시간을 그냥 드리면은 예, 예. 한 1시간을 얘기를 하셔도 예, 다 안 예. 되기 때문에. 대정부 질의가 끝나고 나서 하여간 뭐 제가 이런 소개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당대표하고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가 이거 우리 정책의총회 가서 의총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피력해달라 하고 또 뭐 이부영 전 의장께서도 예. 어저께 강연하는데 그 참고하셨다고 하시고 또 이해찬 총리도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풀을 먹어도 핵과 미사일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거는 그 리비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우리가 핵을 갖지 않는 한 중간에 포기하는 한 종당에는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은 가장 경제적인 무기입니다. 재래식 무기 갖고 우리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군수 경제, 중화학공업이 여유가 생겨갖고 민간 경제로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이 4%까지 육박하는 올라갔죠. 네. 그런데 그런 경제 호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간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새 생존 배낭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미국이 트럼프가 약간 쉬운 말로 핵가닥해서 북한에 선제 공격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1994년 영변 핵 위기 때 북폭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수백만 명이 사상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 시뮬레이션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오사마 빈 라덴을 갖다 핀셋 타격하듯이 네. 또 우리 후세인을 갖다가 공격하듯이 하면 어쨌거나 한반도에서는 그것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갖다 소개하는 데만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소개하는 움직임 자체만으로도 전면전 북한이 선제 공격을 오히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중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가 묵시적인 동의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이 혹은 미군이 괌에 있는 미군이 단독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군이 동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동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려울 것이다. 원래 자유한국당이 이제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었는데 이제는 송영무 국방장관이나 아니면은 그 여당 내에서도 일부 중진들이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전술핵을 배치했을 때 사드 이상의 경제 보복을 갖다가 감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공격하겠 그런 더군다나 그 우리가 하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요구해서 전술핵이 재반입되었을 때는 중국은 사드의 몇 배 이상 되는 경제 보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대만이나 일본의 핵무장으로 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북아가 핵대결 구도로 갔을 때 과연 동북아의 그 안보 체제가 담보가 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다음에 핵과 핵 문제로 대결 구도가 좁혀지게 되면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그 프레임 자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전술핵을 도입했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배치될 수 있는 위치가 뻔하거든요. 평택이든지 군산이든지. 그러면 오히려 타겟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발적인 핵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더 유효하다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확장 억제는 정치적 표현을 조금 더 군사적 표현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표현은 해구산이고. 근데 자동 개입 조항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에 더 논의할 것은 확장 억제를 어떻게 보다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는 이제 북한과의 대화에 방조점을 뒀는데 현재 지금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에 어쨌든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여갔거든요. 근데 지금 대화는 거의 사라지지 않았냐 이런 뭐 비판이나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 제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각에서는 그건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다, 형용 모순이다, 동시 병행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채찍과 또 그 당근을 갖다 같이 줘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의 압박은 정부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 그걸 잘 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갖다가 개발하고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머니 게임에 대해서는 더더욱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누군가가 정치권에서 한국 정치권에서 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와 관련된 머니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상력을 갖다 불어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했을 때 문재인 정부도 턴하기가 쉽다는 거죠. 병행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병두 의원이 제시하는 이제 북핵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해법을 좀 쉽게 대중적인 용어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가능합니까? 북핵 문제 해결이?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핵을 쉽게 포기하려면 그에 맞는 상응한 평화와 경제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담보는 평화협정이죠. 미북 간의 평화협정, 남북 간의 평화조약이죠. 불가침 조약이고, 예. 그다음에 국교 정상화일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그 동북아의 비핵화와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다릅니다. 북한은 유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모순같이 들리죠. 비핵화의 유훈을. 북한은 핵을 200개 갖게 되면 미국 보고 니들 2000개를 갖다 폐기해라. 전 세계적인 비핵화를 같이 달성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네. 물론 이것은 이제 협상용이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잘못하면 코리아 패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불가침성이 맺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할 것이고 한미동맹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과연 미국 입장에서 진짜 그러한 그 협상에 동의를 하겠냐 이거예요.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미국이 북한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 그렇죠. 않은데.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에 말하자면 전략 자산화되는 것처럼 방패막이가 되는 것처럼 예. 태평양에서의 힘겨루기에 있어서 한국도 미국 같은 전략 자산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인 철수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전체 로드맵을 갖다가 안보 차원에서 한번 제시를 해주자. 그래서 과거처럼 뭐 군사회담을 하자.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면은 남북 간에 대화할 수 있다. 이래 갖고는 우리가 우리 롤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생각한 전체 그림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첫 번째는 그래서 북한의 핵을 갖다 동결하고 우리가 평화협정 갖다 논의하는 문제. 네. 두 번째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핵을 폐기하고 한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북한과 일본 간에 수교를 하는 문제. 세 번째는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역할.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 김정일 때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역할을 동의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커진 것을 갖다가 자주국가를 외치는 북한 입장에서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드 문제 이후에는 중국은 완전히 주한미군은 여기서 평화유지군이 아니다. 나가라고 하는 북한 배후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미리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안보에 관한 옵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신 내용 중에 황해 국제 경제 도시 뭐 이런 제안을 하신 걸로 내용에서 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보 대 안보로 타결이 가능하냐?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이거는 이제 이란식입니다. 예. 근데 이란보다 북한의 핵값은 훨씬 비쌉니다. 비싸죠. 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자립적인 경제 체제가 갖다 일정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핵과 미사일을 갖다가 폐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핵과 미사일 기술은 컴퓨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갖다 다시 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북한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외국과 전쟁할 생각을 버리겠죠. 그렇죠. 지금 북한은 현재 어떤 체제를 갖고 있냐면 개방 없는 개혁이라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개방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마당 경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장마당 경제를 갖다 계속 갖고 가는 그 고통은 계속 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북한도 그것을 갖다 인식할 겁니다.
그렇다면 체제 보장이 담보된 가운데 개방 있는 개혁을 하자.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면서도 소득 1인당 국민소득 한 8만 달러.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 선전을 갖다 있는 경제 특구 이런 걸 통해서 개발을 했는데 북한의 해주 남포 우리 이제 휴전선 접경 지역이죠. 네. 이 부분을 갖다 싱가포르형 국제 도시로 짓자. 금융과 컨벤션과 4차 산업 혁명에 북한은 왜냐하면 1인 결심하에 어떤 규제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제일 빨리 올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 1단계로 하고 이건 국제 컨소시엄이 들어가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증은 IMF랄지 월드뱅크랄지 AIIB가 이제 보증을 하고. 그럼 이게 되고 나면요. 서울과 평양, 문산, 뭐 파주, 개성을 잇는 이제 국제 대도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개성공단과 차이가 있냐? 기존의 그 나선하고 왜 차이가 있냐? 개성공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네. 평화를 갖다 열었죠. 그래서 중소기업한테 활로였고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갖다 활용해서 남북 간의 분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종속 발전을 얘기한 겁니다. 개성공단이 2개, 3개, 4개가 있어도 이것은 지금 동남아랑 경쟁을 해야 되고 중국의 인랜드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죠. 네. 그래서 쉽지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그 단계를 뛰어넘는 분업이 가능한 어떤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게 2단계고 여기가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통일비용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으로 동이 된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의주까지 물류가 이동하게 되고 개발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땅은 국유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처럼 100년 임대하는 것을 해서 증권화 유동화하게 되면 북한 개발 자금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식민지 배상, 일본의 식민지 배상도 따르는 거고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가 동북삼성에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과거에 동북삼성은 중국 발전의 엔진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는 가장 큰 짐이란 말이죠. 몽고나 러시아도 극동 경제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단계를 갖다 만들어 나가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것은 이제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저는 1.28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를 갖다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서 구체적 상상력을 갖고 논의해보자 하는 제안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적이고 청사진인데 이 또 실마리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안보와 경제를 같이 푼다는 것 자체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좀 풀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왜 자꾸 러시아 푸틴까지 만나서 석유를 끊으라고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군사훈련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갖다가 비판을 갖다가 이제 기존 지지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앞으로 2번 정도의 실험은 반드시 할 것이다. 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선 ICBM을 완성해야 되죠. SLBM을 또 시험해 볼 수가 있죠. 핵은 아마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2번 정도의 시험이 더 남아있는데 우리가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뺨 맞은 것처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요 마지막 2단계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대화할 수밖에 없지 않냐. 미국도 아마 그 단계가 될 것이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먼저 대화하자고 하면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북한 핵이 다 완성된 거 아니냐. 레드라인 다 남은 다음에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냐. 그럼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지금 이 시점에서야말로 북한이 긴 고통의 시간을 갈 거냐. 일단 핵이 개발되고 나면 나중에 일본이나 이 한국이나 타이완에서 핵의 무장에 대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핵 대 핵이 되게 되면 아주 장기간의 게임이 되어진다. 그래서 긴 고통의 시간을 거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지금 당신들이 그 터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길면은 6개월에서 뭐 1년 사이일 거다.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우리가 가진 시간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과감하게 나가자. 네. 그래서 정부가 과감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야지만 그걸 또 발판을 삼아서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좀 외교 안보 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민현님의 제안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좀 반응이나 피드백이 좀 있었나요? 사실은 뭐 이 남북 관계 하여간 고위 당국자들하고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구상이 아니라 네. 제가 이 생각을 갖다가 농축을 했고 발전시켜 왔고 또 그분들한테 가서 또 전달도 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론화를 해야지만 그쪽에서도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북한 핵 얘기만 가지고도 한 두세 시간 할 수 있는데요. 그럴 수는 없고 이제 모처럼 나오신 인터뷰 시간이니까 전국 현안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혜수 후보자가 결국 부결됐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우선 안철수 그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패자들의 복수 혈전장이 아니다. 패자 부활전이 아니다. 그들의 무도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간 우연하게도 대선 패자들이 주요 정당의 당대표로 다 지금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11월 달에 바른정당 전당대회까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주요 후보들이 복귀한 것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조기에 복수 결정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회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발언부터 그 다음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사강대사 교체하라고 하는 거 보고 이 양반이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안 되니까 못했으니까 대통령 놀이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무라인하고 민주당 지도부에는 책임이 없나요? 물론 있죠. 그 어떤 정확한 개수를 한다든지 혹은 전국을 갖다가 설계를 갖다가 레일을 깐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정무라인이든 우리 또 뭐 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조상 여소야대 구조상 과연 설득만 해야 되냐. 또 한편에서는 대국민 설득을 통해서 압박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뭐 굳이 안철수 대표를 갖다가 또 홍준표 대표의 그 행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능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그 비판 여론을 갖다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이제 임명동의 투표를 곧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될까요? 혹시 이분도 부결되면 어떡하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죠. 최종적인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판단이 다 서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국 국민의당 40석 중에 20명을 또 확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일부 언론에는 그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한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네.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새로운 기운을 갖다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본다. 또 반면에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될 때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선 국회의원이신데 이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실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막 나오고 있는데 뭐처럼 여기 나오셨는데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뭐 저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3선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당에서 2번을 전폭적으로 밀어서 서울시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3선 도전 때는 경선 없이 아마 당에서 프리패스를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경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서울 지역에 국회의원이 30몇 명이 되는데 박원순 시장하고 경선이든 하여간 도전이든 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당은 생동감이 없는 정당을 비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박원순 시장이 지난 6년을 쭉 보니까 작고 따뜻한 일을 참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면 출마를 하자. 그렇지 않다고 비슷비슷한 생각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2달여 제가 다른 대안과 다른 생각이 있는가 고민을 했고 박원순 시장의 시정이 작고 따뜻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미래로 가는 큰 길을 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장한테 박원순 시장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한번 보자고 하시길래 출마하겠다고 통보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장께서 만약에 3선 도전을 한다고 하신다면
대통령 꿈을 포기하고 행정가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여의도 정치도 경험을 하고 또 당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레드카펫만 밟고 가면은 대통령의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죠. 그런데 대통령 안 하고 시장만 삼선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고 한다면 제 공적 인생의 최종 종착지라고 보고 할 겁니다. 근데 박 시장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박 시장님의 대답은 그때 그랬어요. 서울시장을 해보니까 주요한 사업이 하나의 그 성과를 내려면 여론을 조성하고 예산을 갖다 만들고 그래서 한 3, 4년 걸리더라. 그래서 3선이 돼야지 지금까지 펼쳐놓은 것들이 큰 과시적인 결과를 내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출마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러시아 출장 가시기 전이었는데 러시아 출장 다녀온 다음 날부터 여기 서울의 구청을 돌면서 일일 구청장도 하시고 49개 지역위원회 가서 강연도 하시고 본격적인 열심히 뛰고 계시죠. 본격적인 3선 운동에 이제 돌입을 하셨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우연히 또 우리 홍준표 대표도 제가 한 5년 만에 만난 일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네. 아니 그 홍준표 대표가 사실 기자들한테마저도 반말도 막 하고 좀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유명한데 민의원님한테는 함부로 못 한다고 하는데 5년 만에 만나셨는데 어떻게 좀 대하셨나요? 네.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마침 휴관으로 온다고 그 옆에 새누리당 자유당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홍준표 대표 좀 그만 공격하라고 좀 살살 하달라고 해서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 마침 올 거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오랜만인데 한번 얼굴 좀 보지 뭐 그랬더니 차에서 내리는데 내가 오랜만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약간 당황해하고 쳐다보면서 당신 서울시장 나간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리턴 매치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승전이 그러니까 1승 1패시잖아요. 저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승 1패인데 그럼 결승전이 서울시장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저는 아마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그 자의 반 타의 반 그 자유당 대표로 서울시장 후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국회의원직을 갖다가 사퇴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같은 그 정치 구조화에서 그런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011년도에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2012년도에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4년도에 보궐선거 때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들은 잘 그 결단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 경우 아마 그 경우 아마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도 그렇죠. 결국은 중진들 보고 내년 지방선거에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에 중진 의원이 없잖아요. 김성식 의원도 굉장히 유능하고 정책통인데 몇 년 만에 국회에 돌아와서 지금 불가능한 게임에 도전장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대선에 그 주요 경쟁자들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 저격수로 오늘 선언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을 내가 다 저격하겠다. 네. 그 생각의 차이 갖고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서울이라고 하는 국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누가 더 담대한 구상을 갖고 누가 더 현실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가 갖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의 경쟁자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물론 하여간 저도 그런 그 담대한 제안,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최종적인 결심을 하려고 하고 주변의 조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언론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 또 대부분 또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박영선 의원은 이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둘이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요. 네. 있던가요, 의지가? 예,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경선을 했었죠. 도전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이제 박원순 시민단체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 박영선 대결에서 아마 55대 45 정도로 아깝게 경선에서 후보자를 갖다 내준 기억이 있죠. 또 다른 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우상호 의원이 나오나요?
그 제가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 뭐 제가 갖고 궁금해서요. 있는 정보는 있는데 네,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동료 의원들을 만나서 출마 의사를 갖다 밝히고 도와달라고 하는 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하고 박영선 의원. 두 분은 확실하시고 알겠습니다. 이호비 질문 관련. 네, 좀 개인적인 질문도 드리려고요. 사실 그 트위터에서 이호비 집사로 유명해지셨잖아요. 지금 예. 기르는 고양이 반려묘. 사실 민 의원님이 여의도에서는 엄청 유명한 인사지만 사실상 아까 고양이과 말씀하셨지만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약간 떨어졌는데 지금 역설적으로 고양이 이호비가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어디 가면은 자기 커뮤니티에 매일같이 이호비와 관련된 트윗을 누가 퍼나른다. 네. 그래서 자기 이호비 팬이다. 민병도 팬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이호비 팬이라는 얘기예요.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 자유당 저 비서들도 너무 재밌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뭐 금융기관 갔더니 거기서도 이호비 아빠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또 사람들 만나면 사람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고양이 얘기부터 해요. 우리 보리 아빠 있잖아요. 네네. 조홍천 의원. 네네. 조홍천 의원하고 저하고 만나면 보리 잘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저한테 이호비 잘 있어요. 사람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안부를 묻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참 세상이 많이 변화됐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 정기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반려동물 정책 정부의 그 동물보호제도랄지 또 동물건강보험 문제랄지 또 하여간 동물의 어떤 복지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제기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또 아까 질문하신 그런 플랜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동물을 그 정도 사랑하면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대화를 할 때 바로 사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얘기하기도 쉽고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민병도 인터뷰 하자고 하는 것보다 요새는 자꾸 이호비 인터뷰 하자 뭐 이런 데가 더 많으니까 네, 그거는 사실 많이 좀 나가고 섭섭하죠. 네, 한겨레신문에서도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요. 이호비 얘기가 80%였고 민 의원님 얘기가 한 20% 정도밖에 안 들어갔죠. 네. 저처럼 나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들한테 한 30초 정도 편하게 인사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서 축적된 문제가 있고 미래로부터 오는 숙제가 있고 또 공간적인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 때문에 생기는 그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해법을 과거에 발견된 해법을 갖고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미래에서 찾아서 문제를 갖다가 푸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미래에서 늘 생각을 찾아봅니다. 미래를 갖다 채용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저의 생각과 구상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자주 얘기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맞다면 국민적 동의를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갖다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정치 인터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